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법무부가 형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한글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형법은 지난 1953년 제정 당시 날생자를 써서 생하였거나 또는 장량 감경 또는 모해할 목적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난해한 표현들이 포함돼서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판결문 쉽게 쓰기 같은 것도 운동처럼 펼쳐지기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한켠에서는 이런 용어가 법률 용어로 그리고 행정 용어로 재판전과 각종 공적 기록들에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식 표현도 문제지만 저런 말을 섞어 써야 권위가 서고 전문성이 얻어진다는 착각이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떠셨는지들 모르겠네요.
게시판 아직 뭐 시작이라 큰 문은 없겠지만 잠깐 한번 보고 뉴스 브리핑을 받으시죠. 예, 녹차와 황금알님. 하동 지리산 녹차와 황금알의 김종희 선생. 예, 지난 토요일, 주말 토요일에 전주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전북지역 협의회, 전북지회 사무실을 널찍한 공간에 아주 잘 만드셨더군요. 아마 각 지회별로 도단위건 시단위건 지회별로 이렇게 자체 사무실을 지니고 운영하시거나 또는 오픈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소상히는 잘 모르는데요. 다 그러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 내려면 아무래도 임대료와 운영비 이런 게 들 테니까. 그런데 제 출신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협의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릴 겸 제 졸저 멈춰버린 시간 2014-0416 앵커석에서 바라본 세월호 1년 이런 책의 북콘서트라고 할까요? 세월호에 대해서 발생부터 지금 1년 3개월 되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성격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오셨던 분이시죠. 네, 김종희 선생님. 아마 그 아이까지 함께 데리고 가족이 함께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그 경남 도지사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튼 당시 김종희 우리 조합원님 녹차와 황금알님이 억울한 공무원들로부터 수색에 가까운 그런 거를 받고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분인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뵙고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그랬다 그랬고 그 뒤로 잘 후속 얘기도 잘 들었고요. 하동에서 전주면은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그렇게 가족을 다 데리고 와주셔서 물론 저를 보고 온 건 아니시고 전북 지회 개소식 때문에 축하해 주러 오셨겠지만 이분을 비롯해서 굉장히 멀리서들도 많이 오셨고 참 뜨거웠습니다. 분위기가 그랬고 최근 조합의 여러 가지 현안이랄까 이런 것들 가지고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당일날 또 대전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도 거기 잠깐 참석해서 정치 콘서트를 하나 하긴 했었고요. 네, 김종희 선생님 아무튼 반갑고 경남도 쪽의 뉴스 이런 것들은 또 지역 언론에서만 다루거나 또는 언론에서 비켜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주시죠. 겨울 바람과 프랄린 사운드가 저만 2개로 들리나요? 이게 겹쳐서 들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에코 같은 게 심하다 이런 뜻인가요? 네,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아헨님, 우리 초심을 잊지도 그리고 잃지도 맙시다.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그리고 꼭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울님은 한홍구 교수님 국민TV 출연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한 교수가 어느 프로에 나오셨었는지요. 요즘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긴 호흡의 길로 세상을 직시하는 예전에 꼿꼿한 선비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아주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긴 호흡으로 정문일침 이런 걸 많이 해오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 뉴스 브리핑 듣겠습니다.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해킹 사건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 시작됐죠,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을 출석을 시킨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해킹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병호 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주요 간부가 출석했고요. 회의 시작과 함께 비공개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기자들과 별도의 질의 응답 시간 갖지 않고요. 곧바로 회의장에 입장했다고 하고요. 회의에서는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전에 삭제했다는 파일의 복구 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국정원이 100% 복구했는데 내국인 사찰한 적 없다. 이미 이렇게 선을 그었죠. 네. 아무튼 이를 토대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시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현안 보고 청취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국정원이 SK텔레콤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 요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긴 일단 다뤄지겠죠. 네, 예. 그렇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정원 측은 사망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는 모두 51건인데 예. 복구를 해봤더니 대테러 관련이 10건, 그리고 실험, 테스트 해본 게 31건,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했다. 즉 스파이웨어를 심는데 실패했다. 예. 그래서 해킹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 10건이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51건인데 대테러나 실험 그리고 실패한 것들이어서 즉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민간인 거는 해킹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이런 거니까 예. 그냥 이렇게 들으면 돼. 우리가 조금 일을 하다가 미스가 있었는데 예. 알아봤더니 이런 거니까 자 그런 줄 알고 있으시오 이런 예. 얘기죠.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국회 출석할 때 역시 경호 철통 같았죠. 예, 이 원장은 예정된 시각 2시죠. 오후 2시를 한 20분 정도 앞둔 오후 1시 37분쯤에 국회 본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병호 원장이 국회에 도착하니까 한 3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서 입장을 물었는데 이 원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경호원들의 철통 경호를 받으면서 아무런 대답 없이 서둘러 승강기에 올랐다고 하고요.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장이 국회 본청 6층에 있거든요. 여기 도착해서도 경호원들의 철통 경호를 받으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기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어느 관계자는 이병호 원장한테 되도록 마이크를 밀접해서 들이대지 말라. 이렇게 취재진에게 당부하기도 했답니다.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새정년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맡고 예. 있죠. 안철수 의원. 삭제된 자료가 100% 복구됐다는 국정원의 설명은 신빙성이 아주 떨어진다. 예. 이렇게 정면으로 공박 지적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자살한 직원 임모 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들은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주장 그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 복구했다는 국정원의 주장 그 자체가 못 믿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요. 자료가 삭제된 직후에 복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 복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진다면서 두 가지 의문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선 몇 시간 만에 다시금 복구가 가능한데 지금 일주일이 걸렸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 하는데 시간을 썼는지 그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국정원이 로그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요. 자료 제출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의혹을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요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정원에 요구한 자료 제출, 또 전문가 참여, 로그 파일의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최소한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로그 파일을 한 달 정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관철이 되면 확실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안 의원은 뭐 백신에 관한 한, 뭐 예. 해킹과 백신은 어떻게 보면 좀 대극적인 개념이긴 하죠. 그렇죠. 뚫으려는 해킹과 이를 막고 막으려는 보호하고 지키려는 백신인데 예. 뭐 통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방패 만들던 사람이니까 예, 칼을 예.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 들여와서 운용한 날부터 시작해서 생성됐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예. 그다음에 최소한 5명의 전문가가 음. 그 로그 파일을 한 달 정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야 지금 알아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모든 자료를 최소한 5명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들여다봐야 민간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국정원이 이 해킹 프로그램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래야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신 그 안에는 뭐 국가 기밀도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그거를 다 까발리겠다는 건 그러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업에 참여하는 최소한 5명,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전문가들에게 발설 금지 조항과 취득한 기밀을 어떻게든 누설 또는 예.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 이걸 확실히 받고 그것도 공개를 하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 기밀은 지켜야 할 기밀이라면 당연히 지키되 예. 이들에 의해서 민간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라는 게 정말 확인이 된다면 국민적 의혹은 그때 사라지는 것이고 예. 국정원도 그때야 비로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해봤더니 뭐 51건인데 뭐는 어떻더라 그러니까 믿으라 하는 그게 상식적으로 많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또한 자신의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하고 국회 정보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비쳤죠. 차제. 네. 지금 현재 정보위원회 위원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정보위에 차라리 직접 들어가서 좀 활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당 내부에 있고요. 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신탁하고요. 신탁을 받은 기관은 60일 내에 이를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이거 많네요. 669억 6천만 원, 670억 되는 거죠. 네. 예, 이 상당의 안랩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해킹 파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매각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요. 요청한 조금 전에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국정원이 제출하고 전문가 5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 갖추어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겠고 필요하다면 백지 신탁하겠다. 예, 제법 많은 걸 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70억이니까요. 예. 안 의원은 더 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배속이 돼서 활동을 하려면 네. 관련 회사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똑 떨어지는 경우인데 예. 예를 들자면 농림수산 이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 농업 관련 또는 축산 또는 수산물 관련 회사의 예. 대주주나 또는 소유주라면 예. 업무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동원잠치 회장님은 말하자면 그렇게 그렇죠. 가면 그 상임위 못 들어가요. 아니 이제 굳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백지 주식 신탁하고. 백지 신탁하고 옛날에 사조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주모 씨였는데 의원을 한번 했죠. 노량진 수산시장도 갖고 있고. 그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겁니까? 네네, 사조 참치도 갖고 있고, 예. 서울 인근에 동서울 골프장인가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홀별 이렇게 티박스에 그 참치가 그려진 동그란 뭐가 있고 뭐 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이 나고 이 말은 안철수 의원이 차제 자신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이게 예. 국민적 의혹 사안이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보겠다. 그리고 정치적 이 이슈에 대해서 활약을 해보겠다라는 뭐 의지의 표현. 저는 이런 건 매우 긍정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 전공을 발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도와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구름 속에 비 들은 줄 몰랐다고.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직능대표나 이제 비례대표에서 우리가 얻으려는 게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능대표 또는 전문성.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물론 IT 산업의 융성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배정된 사람이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명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명확히 기억나는 의원은 잘 없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고 물론 또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지난 2, 3년간 한국 정치사를 들었다 놨다 했던 긴 한데 아무튼 아주 우연한 기회에 국정원 덕에 국정원 때문에 또 이런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거는 안랩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보안 네. 전문 기관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규모는 모르겠지만은 그 해킹, 화이트 해킹이라고 하죠. 네. 화이트 해킹 인력을 어느 정도 또 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자신이 있는 게임이라고 여겼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안랩이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간으로 뭘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 등을 캐치하고 감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신속함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외의 온갖 바이러스들을 빨리 포착해서 그것을 디펜스하고 방호하고 침투를 방지하고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걸 하려다 보면 당연히 해커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합류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이 뭐 자료 다 내놔라. 최소한 5명이 한 달간은 봐야 된다. 이거는 예. 그냥 막연하게 꼼꼼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전문진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문가 5인 이상. 네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렇죠. 한 달. 예. 이를테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을 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작업량 곱하기 지금 들여다봐야 할 전체적인 것들 이런 거를 추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뭐 대충 저거 뭐 한 50만 평에 평당 몇 억씩 해서 얼마에 사면 어때?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 의원 성격상 그런 것지도 않을 거고 주변에 이런 정도의 기술적 어시스트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 자체도 좀 우습게 본달까? 좀 절절매죠. 국회 정보위원회가. 그런데 야당의 국민정보지킴위위원장이라는 한시적 기구의 위원장이긴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이런 요구를 얼마나 비중 있게 처리할지 그거는 아직은 좀 뭐랄까요. 비관적이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료를 안 내놓으면 그동안 계속 안 내왔으니까. 예, 전문 인력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럼요. 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거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다 놓고 5명의 유능한 사람이 투입돼서 얼만큼 일을 해내야 식탁을 차려낼 수 있다 이 소린데 요리사만 5명 있으면 뭐합니까? 반찬 뭐 식재료나 반찬이 없는데 뭔 식탁을 차리겠어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더니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소리냐 그러면서 비호하기 시작했고 국정원을 아예 대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야당 상황 한번 다른 얘기 볼까요? 새정년 문재인 대표가 광주 출신이죠. 이용섭 전 의원의 복당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지금 이용섭 전 의원은 그때 그 광주시장 건 해서 이렇게 이제 탈당했죠. 네, 그걸 탈당했고 광주에서는 비교적 영향력이랄까 발언권을 좀 가지고 있는데 광주가 천정배 무소속 당선 이후 광주 지역 호남 지역 기류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애매해졌죠. 네, 우호적인 사람들 하나라도 더 붙잡아두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문재인 대표 지난해 지방선거에
때 탈당한 이용섭 전 의원 복당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때겠죠. 최재성 총무본부장, 이윤석 조직본부장 등에게 지난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한 일들과 관련해 복당 및 사면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복당 및 사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이용섭 전 의원이라는 겁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요. 국세청장도 지냈죠. 예, 지난해 5월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탈당했습니다. 이용섭 전 의원 탈당 뒤 언론 인터뷰 통해서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으로 거듭 태어나서 2017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다시 들어가서 저도 그 길에 함께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복당 조건을 밝힌 바 있는데 김한길, 안철수 체제는 지금 아니고요. 민주진보진영의 맏형으로 정치연합이 거듭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였던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천정배 무소속 후보의 출마로 격전지가 됐던 광주 서구 을에서 새정치연합 후보인 조영택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일단 문재인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고요. 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여기저기에 밝히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도 지난 16일 이용섭 전 의원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경제 강요 간담회인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경제 사령탑에게 듣는다라는 주제의 강연회에 초청해서 조언을 듣는 등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네, 양측이 서로 사인을 계속 주고받아 왔군요. 네. 이용섭 전 의원이 재무 또 조세통이고, 네. 새누리당 예를 들어서 나성린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비슷하죠. 재무 포럼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면서 지금 추경에서 법인세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등등까지 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서로가 지금 필요한 타이밍에서 자,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다가 들어와라. 그리고 또 이런 조건이 되면 들어가겠다 하는데 내건 복당 조건이라는 게 전혀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니까 곧 다시 들어가겠군요. 제가 여담을 한마디 좀 보태도 될까요? 네, 물론. 예전에 이용섭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 아까 말씀드린 나성린 의원하고 여야 초월하는 국회 내 재무 관련 세미나를 연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그 첫 회의할 때 취재를 좀 갔었는데 김광진 의원이 와 있더라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소감을 밝히는데 김광진 의원이 이용섭 의원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치 오래 하려면 재무를 잘해야 된다.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랬다는 얘기를 전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아무래도 강조하게 돼 있고, 재무는 잘해서 나쁠 거 없죠. 그렇죠. 예. 탈법적 분식 회계 이런 게 아주 때려잡아야 할 이런 거지. 재무야 나쁜 게 없고. 이용섭은 관료 치고는 아주 소신 있고 적극적이고 직선적으로 말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 치고는 참 대중적 언변 능력, 연설 능력, 누구는 스피치 능력 이런 말 하던데 그런 것도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가 재정이라고 해야 재정, 그렇죠. 재정.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국사를 논하면은 그거에 대한 해당 소관 상임위가 어디로 배속되느냐에 관계없이 나라의 세입 세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산안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결산이거든요. 예결산. 자, 국민 세금을 총 얼마를 350조를 걷어서 어디에 얼마씩을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들여다보고 이게 예산 및 결산이거든요. 9월 국회가 이제 그런 건데 국회가 해야 할 제1 책무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든지 간에 그 이전에 국가 재정에 대한 ABC 정도는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사실 알아야죠. 그리고 의원 당선 교육 때 그런 게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당선증 받고 나서 다들 들뜨고 기뻐가지고 되게 그러잖아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은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고 잡담하고 딴 생각만 하느라고 공부는 잘 안 하기 십상인데,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만 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의원 당선자들은 잘해야죠. 그 시험도 봐야 돼요. 자, 법원이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인정해서 논란이 팽팽하다고요. 예. 자, 노동계는 전두환 정권 때 신설이 돼서 노동 민주화 운동 탄압에 악용되다가 2006년에 사라진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 사실상 네. 이런 우려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 개입 금지, 이 표현 듣고 무시무시한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부산고법 형사 2부가요, 지난 22일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벌인 25일간의 공장 점거농성 지지 집회, 그러니까 그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농성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국장 최병승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답니다. 참고로 최병승 씨에게 직접 인터뷰 요청을 좀 했는데, 워낙 지금 정신도 없고 여러모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게 정중히 사양을 하셨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은 이 최병승 씨의 업무방해 공동정범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2심에서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고요.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최병승 씨는 비정규직 지회의 상징적 인물로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병승 씨가 현대차 정문 앞에서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지지하는 취지의 집회에 참여해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을 열었고,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네, 최병승 씨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인데 재판부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했달까요? 제3자 개입 금지, 이게 탁 바로 떠오르는군요. 예. 형법상 업무방해 방조 혐의다. 업무방해를 방조했다. 예. 네. 자, 점거농성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 그래도 업무방해다. 네. 지금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 최병승 씨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2005년에 해고됐습니다. 최병승 씨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신분이었고요. 최병승 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2012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를 떠올리면은 그분이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1심은 최병승 씨는 금속노조 미조직 국장으로서 비정규직 지회의 임원은 아니었고 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점거 현장이겠죠. 네.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까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방해 방조 혐의를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했다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인정 모두 이례적일 뿐더러 이 판결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 위축되고요. 파업에 대한 연대 지원이 광범위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자, 노동 문제 연구하면서 각종 노동 분쟁 현장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그런 전임 대법관이죠. 김지형 전 대법관. 네. 한겨레 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웬만하면 방조 혐의 동원하지 않는다.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대법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전임 대법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 자, 제3자 개입 금지,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1980년 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에 신설한 조항입니다. 사업장 밖의 제3자가 노조 설립에 대해 조언하거나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지지,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해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혔고요. UN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등 각종 국제단체 기구 등의 폐지 권고가 끊이지 않았고 2006년 12월에 이 조항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지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제기됨직하군요. 예. 김지영 전 대법관은 그때 원광대학교 아마 교수 자격 교수를 하다가 예. 대법관은 참여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고 그렇죠. 소수 의견 많이 네네네 예. 그렇죠. 노동법 이쪽 전공이고요. 자기 7년 대법관 임기가 7년인가요? 7년? 6년이죠? 아, 6년입니까? 갑자기 또 이런 거 저도 헷갈리네. 독수리 오형제 가운데 한 명, 독수리 오형제 가운데 한 명이었죠? 예, 예. 맞죠? 예.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을 받고 박수 받으면서 퇴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른바 비주류,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떵떵거리는 검사나 판사를 역임한 대법관이 아닌, 그런 저기로도, 임명 당시에 화제를 좀 모았었는데, 중요한 맥을 짚어주시는군요. 미국 법조계, 특히 대법관들 사회에 어떤 좀 본받을 만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저서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소개될 때 어디선가 본 대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구인의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인정받는 대법관들이 예. 퇴임 후에 사실상 대법원의 하부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각종 법률 연구 활동 같은 거에 매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로펌 같은 데 안 가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후배들하고 법리적으로 맞서가지고 자신이 예전에 내렸던 판결을 깨부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런 거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의 행보 본받을 만한 지점이 그렇네요. 아닌가. 사실 그건 대법관, 지금 우리 김 PD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짧게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오늘 좀 뉴스 브리핑이 길어진다, 이렇게 들으실 분도 좀 계시긴 하겠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중요한 얘기 같아서요. 로펌에 가서 자기 몸값 올려가지고 큰 돈 벌고, 중요한 사건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방금 우리 김 PD 얘기처럼, 그게 일종의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대법관이면 법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이자 최고의 영예이고, 뭔가 이론적인, 그리고 후대의 길이 남을 판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자기 족적을 남기는 거고요. 그걸 그만두고 나서도 자기의 경험과 경륜과 대법관을 지내면서 취득한 여러 가지 지식, 지혜 또는 사건에 관한 특이한 것들 이런 걸 모아서 계속 연구 활동을 해나가서 결국은 대법원의 하부기관 같은 연구기관에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실은 대법원의 자양분을 풍부하게 하는 영양분을 높이는 그렇죠. 땅을 비옥하게 하는 퇴비가 되는 것. 저는 이제 우리 김 PD 설명을 듣자마자 그런 게 연상이 됐는데 그런 걸 하는 게 정말 영예스럽고 진짜 대법관이 국민과 대법원 사법제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관 옷 벗고 나면은 재벌 이런 데서 막 모셔가려고 그러고 또 김황식 대법관은 이제 감사원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다가 이번에 또 원세훈 전국정원장 3심째 대법원 그것도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일정 부분 좀 부분적으로 이겨내고 말이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 내놨는데 한국노총과 민노총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뭐가 아주 잘못됐다 비판들을 격렬하게 쏟아냈죠. 예.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 계획은 사회적 대화나 노동계 의견 수렴 절차를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진 내용으로서 실효성 없는 기존 재택을 재탕, 삼탕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간 선택제나 청년 인턴제 등 비정규직 양산 정책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서요. 정부는 기존의 낡고 부실한 온갖 정책을 때려 넣어 청년 고용 죄송합니다.
온갖 정책을 때려 넣어 청년 고용 종합대책이라는 구실을 만들었다. 이 잡탕 정책 안에 개악 요소를 끼워 넣는 꼼수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또 개악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선전 효과를 얻으려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는 청년 인턴제 실시, 시간 선택제 확대, 임금 피크제 확산, 파견 허용 확대 등 비정규 정책, 이런 꼼수 정책을 중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청년 고용 확대와 같은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자, 앞서 정부는 역시 오늘입니다. 이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늘리고 기업에 세금 혜택 등을 줘서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20만 개 더 만든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단체장과 서명식까지 가졌습니다. 이 종합대책은요, 향후 3년간 공공부문에서 4만 개, 민간부문에서 3만 5천 개 등 총 7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과 함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도 12만 5천 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청년 일자리 대책, 이거 뭐 청년 백수, 청년 실업대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이런 뭐 재탕식에, 그리고 딱 한눈에도 별 실효성 없어 보이는 것들을 내놓는 참 정책은 창조적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필요한 분야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직적인 근무 및 의식 문화, 그다음에 상명하복, 그 상명하복에 좋은 점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말랑말랑한 머리에서 조직 문화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 이런 것은 또 수직적 상명하복 문화는 굉장히 반대되는 지점이고, 이걸 어떻게 믹스하느냐, 이게 참 큰 숙제 같습니다. 드러나마나 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자, 일본 오사카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5.18도 아니고 갑자기 왜 그랬답니까? 오사카면 우리 교민들,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그렇습니다. 지역인데. 이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요, 지난 26일이니까 어제죠, JR, 일본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마크 많이 보셨죠? 일본 철도. JR. 이 JR 서일본 노동조합이 L 오사카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광주 5.18 민주화 투쟁 35주년 기념 집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됐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JR 등 일본 내 노조 조합원들과 오사카 시민 등 700여 명으로요. 꽤 많습니다. 5.18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기 위해서 재창한 것으로 안다고 5.18 기념재단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재단은 또 이 JR 서일본 노동조합은 국가 탄압에 맞서 싸운 광주 민중들의 투쟁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오사카를 기점으로 일본 전역에 평화와 정의로운 투쟁인 5.18 정신을 알리고자 이번 집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5.18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5.18 영상 상영, 김시중 시인의 시, 광주 시편 낭송, 일본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반대 활동 보고 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5.18 기념재단과 들불 열사 기념사업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가 기념사를 보내기도 했다는군요. 차명섭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연대사에서 5.18 민중항쟁의 숨결과 몸짓이 일본 땅에서 연대와 평화를 위한 힘이 된 데 대해 가슴이 벅찼다. 전쟁 없는 평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인권, 세상의 모든 폭력에 맞서기 위해 한일 민중들이 강력히 연대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JR 서일본 노조원들은 2011년부터 해마다 5.18 기념일에 광주를 찾아서 5.18 희생자들을 참배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일제, 이 압제에 대해 후손으로서 꾸준히 사과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JR 원래 그 어느 나라나 철도 노조가 굉장히 세죠.
막스 레닌 그 이래로, 모스크바 등 어느 도시에서나 그래왔고, 우리도 인천 이런 데서 대단했었는데, 일본도 역시 그런 전통은 있는 것 같고, 자,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5.18을 맞을 때마다 재창으로 하느냐, 합창으로 하느냐, 누구는 태극기를 흔들고 손을 불끈 쥐면서 뭘 했다, 누구는 입만 딸싹거렸다, 누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참, 공식 기념곡 지정을 놓고 국론 분열이 우려돼서 어쩐다, 이렇게 참 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목소리 내면은 종북 좌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모르겠습니다. 친한, 이런나? 부끄럽군요, 한편으로는.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5시 16분 30초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오늘부터 지금 우리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요. 제주 강정마을에서 대행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명칭, 그리고 왜 지금 또 이거 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강정 상황, 이런 것들을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님, 주민자치회의 부회장님 전화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행진 중이어서 이따 5시 40분에 서로 시간을 꼭 지켜가지고 잠깐 행진대회에서 나와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23분 정도 남았는데요. 강정 또는 고 부회장님께 강정에 대한 소식이거나 이런 것들 궁금하거나 있으시면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정가 산책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넝쿨나무님, 생방 듣고서 다운로드, 구독하기, 댓글 달기, 별점 주기. 아휴, 이거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네요. 생방 듣고 다운로드해서 다시 들으려면 재방송이 그게 들으실만 합니까? 뉴스를 재방송으로 듣는 건 참 아주 김 빠진 그런 건데요. 어쨌거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운로드해서 다시 들으실 만한 뭐가 있는 알맹이가 잡히는 방송, 좀 차원이 다른 인터뷰를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글쎄님,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라서 우리처럼 임기가 정해진 그런 대법원 제도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구조적 차이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아나떡님, 법치국가에 살면서 준법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불법이 있다면 특수성을 조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각 어려운 말도 쓰셨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그런 권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 외의 영역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하게 뭘 봐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배척되어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또 법 적용에 있어서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법조인의 법의식 앞에 반대 국민 법 감정이 없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요.
네. 0040님은 새정년에 대한 그 실망감과 이런 것들을 아주 매섭게 꼬집어 주셨는데, 예, 이게 뭐 어디까지 야당을 꾸짖어야 하느냐, 애정어린 비판인 건 알겠습니다만, 또 그거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강자이고 의석도 많은 새누리당이 못하는 것은 더 큰 소리로 꾸짖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항상 나오는 거고요. 예, 말씀 주신 것은 아무튼 잘 읽었습니다. 아주 구구절절이 아주 매섭고 따끔하네요. 모리군님, 새날에 새로 한 코너에서 만난 이강윤 앵커 새로운 바뀐 모습이어서 좋았다. 네, 오늘하고는 완전히 다른 포맷인데요.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1년 한 4,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규 뉴스 군더더기 없이 하려고, 근데 저 자신도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강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과 너스레의 차이도 잘 아직 모르겠고, 또 거기는 편집을 아마 스피디하게 하느라 그러는지, 지금 이강윤의 오늘은 생방송을 그대로 그냥 녹음만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편집 없이. 그러다 보니까 가끔 한 1, 2초간 뭐 묵음 비슷하게 얘기가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지? 하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발언을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포즈, 잠시 침묵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버리더라고요. 걸러내버린대요. 그래야 이렇게 스피디하게 전해져서 팟캐스트의 특징이나 이런 게, 긴박감 이런 게 확보된다고 그 담당 PD가 자세히 얘기를 하더군요. 그 기술적인 것, 그 다음에 청취자들이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스피디감이어야 생생하게 들리는지, 그건 사실 제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잘 없습니다만 정답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첫 회에서는 이른바 종편에서 막 활약하는 또는 활개치는, 그리고 뭐 틀면 막 여기저기 무더기로 나오는 시사평론가 또는 뭐 정치평론가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의 요모조모를 좀 짚어는 봤습니다. 소소님, 국정원 발표가 맞다고 치면 그 직원 임모 과장은 도대체 왜 자살한 거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자살한 거 아니냐? 믿을 걸 믿으라고 하지. 새누리당 모 의원처럼 사람들이 다 홍어 생식기로 보이나? 그랬더니, 네, 동감이다. 이랬고, 선계님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누가 알겠느냐?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단지 추측을 해보면 개인 비리나 업무 규정 위반 이런 것들로 꼬리를 잡혀서 감찰을 받게 됐지만, 국정원은 미림 사건, 지난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도감청 사건이죠. 국정원이 저질렀던 미림 사건의 경험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임 과장 감찰의 본질은 정보 유출 혐의가 아니겠느냐. 유출이라. 유출. 임 과장이 누구한테 유출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지금? 국정원에서 정보 유출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고 국정원 조직의 배신이다. 아마 국정원 감찰은 발가벗고 지하실에서 지렁이처럼 기면서 받을 거요. 국정원 감찰이 뭔가를 알면서는 이 공포를 이겨낼 수는 없죠. 유서를 보면 국정원 상사에게 해명성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거 단지 뭐 제 소설, 제 추측일 뿐입니다라고 이제 끝을 맺으셨는데, 언중유골, 낭중유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몽호존님은 새날에서 이강윤의 모든 것이라는 프로 처음 한 걸 들어봤는데 꼬장꼬장함과 품격이 뭐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네요. 족발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느낌이었다. 본인 입으로는 PR을 못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좀 저도 아직 좀 이상하고요. 몸에 안 맞는 옷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몽호전님. 와우 정구봉, 오늘 같은 날은 주말 폭우에 패여있는 길이 있는지 잘 살펴서 운전하자. 모든 조합원은 기자다 이러셨는데, 예, 뭐 모든 사람이 다 기자, 시민이 기자다. 오마이뉴스가 내건 정신이기도 하고, 사실 장마철에 이거
도로 움푹 패인 곳, 밤에 지나가다 보면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게 비어있는지 뭔지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지나가다가 쿵 하게 되고 뭐 차량 손상이나 심하면 핸들이 급히 꺾이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죠. 핸들이라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뭐 스티어링 휠인가? 그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핸들이면 핸들이지. 러브투님, 출첵합니다. 이강윤 앵커님.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듣는 들어온 애청자인데 조합이 삐끄덕거려도 방송에서는 크게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는 방송 듣는데 신경이 곤두서곤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지금 맨 밑바닥 가장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셨고요. 캠프9님, 생방송으로는 처음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간 행방묘연님, 이병호 국정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다면 국정원직을 걸겠다고? 이완구는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목숨을 걸었다. 겨우 직을 걸다니. 정부를 걸어라. 이 정부를 걸어라. 예, 정말 이거 해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정부를 걸으라. 이 말씀 뭔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마파특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5시 27분 30초 막 들어왔습니다. 양정대 차장이 지금 긴급한 전화 취재 중이어가지고 조금 최대한 좀 늦춰달라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또 게시판에서 어느 분도 말씀을 주셨죠. 최근에 방송을 듣던데 좀 곤두서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셨던 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러브투님 조합원 게시판 조합원이 아니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굳이 꼭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미디어 오늘 등등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에 다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들어는 아시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방송 진행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저와 가수이자 국민TV의 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한 손병휘 진행자 두 사람이서 최근에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 제작 거부, 비대위 이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중재를 해보겠다 이랬고 양측 대립하는 양측에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약간의 내홍을 거쳐서 논점을 정리하고 일단은 중재를 양측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논점을 정리를 하고 대좌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중재 개시 이후 양측이 공식 대좌를 가졌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건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약 40분 만에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그 대좌는 일단 결렬이 됐습니다. 쟁점은 프리랜서의 노조원 가입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즉 지금의 제작 거부 사태가 노사 문제인 것이냐를 두고 비대위 측에서는 노조로서 인정을 하라라는 거였고, 사측에서는 프리랜서는 노조원 가입 자격이 없는 걸로 자문받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노사라고 명명 지어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설전을 벌이다가 더 이상 진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문제라거나 조직 개편 및 후속 인사 이런 것들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화는 결렬됐습니다. 이에 이번 중재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손병희 진행자와 저 이강류는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언론 유관단체 및 언론 노동단체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TV 사태 관련 공동대응위원회, 공대위라고 줄여서 부를 수 있겠죠. 공대위의 중재안 또는 공대위의 제안을 사측과 여기 임직원, 그러니까 임직원이라고 하면 사측이 함께 되겠네요. 그리고 조합원들께서도 수용한다면 공대위는 뭔가 좀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중재 결렬에 따라서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에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는 모든 진행자, 앵커, 그리고 고정 출연자들 중 상당수는 지금 현재 이제 인원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양측의 각성과 압력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외부 진행자, 그리고 고정 출연자들, 전화로나 고정 출연자들은 당분간 방송에 참여하지 않겠다. 즉 진행을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암암리에 전해들 듣고 그러실 텐데 이게 와전되고 그러면서 부풀려지느니 제가 이 시간까지 파악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려드리는 게 정보의 왜곡도 맞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손병희 진행자 그리고 제가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1차 대좌의 테이블 마련까지만 이루어졌고 더 이상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은 없다. 중재 결렬을 말씀드립니다. 유감스럽고 한편 송구합니다. 국민TV가 최초의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서 진보 진영의 대한 언론 그리고 공정 언론 그리고 기존 언론사들에서는 실험하지 못했던 바람직한 방향 이것을 구현해내기까지 많은 노력과 진통이 있으리라는 것은 압니다만 상식과 원칙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쟁점들이 타결되기를 그래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연 있는 돈들로 성금을 모아서 지금 출범한 이 국민TV 라디오가 애초에 소임의 목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복무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잠시 이 방송이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정가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아니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가 터졌습니까? 한참 취재에 바빠가지고 시간 조정하느라고 서로 애먹었는데, 일단 의원 몇 명으로 늘리자, 390명으로 늘리고 세비는 반으로 줄이자 그러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러고, 여야 막론하고 곳곳에서 말들이 수군수군한데, 이거 정리 좀 해봅시다. 어제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이제 5차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거기서 의원 정수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지를 좀 열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 정수 확대하자는 거냐, 이렇게 그 부분만 이제 좀 부각시키면서 비판을 가했고, 이러던 와중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사실 조금 당 안팎에서 이제 경솔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하는데요. 390명으로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이게 혁신의 핵심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좀 일파만파로 퍼진 겁니다. 야당 혁신위 제안의 핵심은 사실 의원 수를 늘리자가 아니고, 지금 만국적인 지역주의, 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 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8월 중에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고요. 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텐데, 그러려다 보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행 지역, 그러니까 전체 의원 정도 300명을 묶어놓고 보면 지역구를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지역구를 죽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오히려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이라도 가능하게 그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가 2월 달에 이 선거관리개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1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을 제시를 국회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 선관위 이제 300명으로 의원 정수를 묶어 놓는 것, 이거를 전제로 했고,
그렇게 되면 현행 지역구 의원이 246명인데 지역구 의원을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가 지금 54명인데 54, 예. 이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늘리는 그런 방안을 이제 선관위가 제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246명인데 200명으로 줄인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에서는 선관위가 이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를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로 이렇게 조정해서 비례대표의 역할과 균형을 강화하자는 그 취지에 공감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에 공감을 하되 300명 묶어놓고 지역구 의원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100명으로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러면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300명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조금 늘려서 전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해서 이 비례대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나은 방안 아니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희 그 한국일보에서 올해 신년 초에 2달에 걸쳐서 1월, 2월에 이 선거관계법,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이 큰 기획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 이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이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소선거구제를 바꾸기 힘들다면 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그것을 비례대표를 이 권역별로 선출함으로써 이 조금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의 역할과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이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요구들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고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전문가들, 일반 국민 여론조사, 또 현역 의원들 이 쭉 조사를 해보면 60% 안팎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건 바로 이제 그에 근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늘린다는 거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혁신이 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원 정수 늘려서 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이 비례성 의원들의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조금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정한이고 이 과정에서 이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금 앞뒤 맥락이 좀 생략되고 이런 숫자가 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이 논란이 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 거죠. 네. 자, 하나만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고 네네. 오늘은 마무리하죠. 지금 이거 논의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혁신위 내부에서도 좀 논의가 치열했다고 하는데 혁신위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는 건데 아무래도 이 숫자만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그 문제를 이제 물고 늘어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불필요하게 기름을 끼얹은 거죠. 예.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선관위가 개정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어차피 지금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에서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가 1차적인 관건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거기서 이 기업주의 완화라는 큰 명분 하에서 선거제도를 일부 어떻게 손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의원 정수를 그러면 어떻게 조율할 수 있겠느냐,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순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훨씬 타당한 거죠. 그러면요, 이종걸 대표가 뭐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 혼자라도 여론을 주도해서라도 이거 꼭 관철시키겠다 그러면서 390명의 뭐 의원 세비 반으로 줄이고 이건 오보입니까? 오보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직접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본인이 한 얘기고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한국일보 저희 후배 기자도 통화를 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당 안팎에서 이제 아니 핵심은 거기가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나오니까 이제 오늘은 한 발 물러선 거죠. 이종걸 대표가 좀 더듬수를 잘못 두는 거 있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던데. 예, 뭐 굉장히 바쁜 뭐가 있나 봐요. 지금 두 사람의 인터뷰가 맞물려가지고 오늘은 양측 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왔습니다. 약 11분 정도밖에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가산책과 지금 진짜 인터뷰 이 두 인터뷰이들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좀 타이트하게 된 점 모든 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제주 강정마을회 고구원일 부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로 여쭙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강정마을 대행진, 정확한 명칭은 뭐고, 그러니까 명칭을 여쭙는 바는 취지도 함께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몇 명쯤 현재 참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일단 종합적으로 개략적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그 행사는요, 2015년도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8월 1일까지 제주시에서 집결해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동진과 서진으로 나누어서 제주도를 반바퀴씩 돌고 강정마을에 8월 1일 날 이렇게 합류해서 합쳐지는, 그 다음에 그래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인간띠 있기를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약 일주일간 걸쳐서 진행되겠군요. 엿새 동안. 예. 두 팀으로 나눠서 제주를 한쪽씩 이렇게 쭉 돌면서, 물론 걸어 다니면서 하겠죠? 예, 단 한 군데도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구간이 없고요. 다 도보로, 순수한 도보로 이렇게 제주도 구석구석을 해안 따라 걸으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를 군사기지가 없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고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이 520분에서 한 거의 550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정 주민들,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서 제주 범대위 분들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600명이 훨씬 훌쩍 뛰어넘는 인원들이 걷고 있어요. 네, 600명 정도요. 네. 행진은 이미 시작됐죠. 아까 이제 제주에서 시에서 기자회견 마치고 시작하셨을 텐데 현지 분위기 그리고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오늘 제주도 날씨가 32도를 넘어서는 바람에요.
불과 지금 이제 숙소에 지금 막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얼굴이 붉게 흥분 때문에 충혈된 게 아니라 더위 먹어서 너무 힘드신 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표정들은 너무 밝으십니다. 예. 사실 제주도 이때 이제 덥고 습하고 또 태풍 몰아치고 그러면은 제주도 날씨는 참 변덕이 심해서 그래도 네, 세월호 3보 1배를 하신 그 행렬도 서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분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주 유람에 가깝죠. 예. 한동안 재작년 그때는 정말 강정마을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일촉즉발의 대단한 희생과 충돌과 그랬는데 그 이후로 사실 저희 언론들이 좀 변덕을 부리거나 양철 냄비처럼 그때만 막 그러다가 좀 못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을 비롯한 전체 마을 주민들. 그게 아니라 워낙 큰 현안들이 터졌고요. 그러긴 하죠. 아픔인 세월호 같은 아픔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후 1년 동안 오로지 온통 세월호였고 그 중간에도 정윤회 십상신이 메르스니 국정원 해킹이니 아무튼 주연과 조연이 따로 없이 막강 출연진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때 대규모 충돌, 대집행이 있고 나서의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진척 상황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셔서 브리핑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총리실이 설계 오류를 가지고서 검증까지 하고 또 국회에서는 72일간의 공사 중단과 검증을 이렇게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막가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같이 결합해 주셔갖고 강정 주민들이 완강하게 버텼지만 결국은 다 경찰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려나가고 사법 처리를 지금 받으면서 현재는 해군기지 공사가 거의 80% 이상 진행이 됐고요. 올해 말이나 완공은 올해 말에 절대 안 될 거로 보이지만 해군은 올해 말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에? 예.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정부는 그리고 해군 측은 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이 싸움은 자신들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 안보 사업의 명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오히려 우리들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사업일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해군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해군기지 이외에 더 이상 그 마을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MOU 체결 때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민군 공동사용협정에서는 외부로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겠다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군기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군관사도 마을 내부로 지으려고 하는 거를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그것도 올해 1월 말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공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군관사를 더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해군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올해 그 평화대행진을 또 준비하게 된 겁니다. 추가 공사 계획은 원래 주민들에게 밝혔던 해군의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가로 생긴 겁니까? 그 설계가 완전히 공식화된 거는 2010년도인데요. 그때는 전혀 이렇게 외부로 뭔가 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었죠. 근데 군관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새롭게 계획이 수립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도 부대 시설들이 헬기장이라든가 탄약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역 시민들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주 시민들 또는 이제 많은 거기에 애정이 있거나 또 직간접으로 얽혀 있는 이런 분들 차원에서 중재안을 제안해보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중재안이랄 것이 없고요. 국가가 여기를 해군기지만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반감이 심했었기 때문에 국가가 2008년도에 갑자기 이 사업 명칭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네, 그랬죠. 사업 명칭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민들의 그 정서가 워낙에 좀 경기가 안 좋은 제주도를 부양시켜주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라고 잘못 판단하신 도민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입장을 바꾸셨죠. 예, 그런데 해군기지를 짓게 되면 그 다른 보상으로 그 제주도 서쪽에 있는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에 무상 양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그 제주시 쪽에 있는 제주방어사령부를 제주 해군기지가 흡수하게 되면 그 부지도 제주도가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주도민들은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해군기지가 완성이 되면서 제주방어사령부를 흡수를 했지만 그 자리에 신설되는 그 해병대 여단을 그쪽에다가 투입할 거고, 또 제주도의 또 동쪽에다가 해병대 포병대를 또 신설해서 배치한다는 계획도 터져 나오고, 알뜨르 비행장은 뭐 애초에 무상 양여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버렸고 해서 네. 제주도민들은 전반적으로 속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도민들이 이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외집분들이 와서 공사 현장 앞에서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런 것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까? 시위는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네. 지금은 아침 7시에 그 공사장 정문 앞에서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백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주교 쪽에서 미사를 11시에 지내면 또 이렇게 주민들과 그 같이 함께하는 그런 평화를 갈망하는 지킴이 분들이 같이 모여서 또 인간 띠기 행사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부회장님, 아마 고 부회장님은 꼼꼼하게 이거를 카운트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투쟁이 시작된 지 벌써 3,000일, 그러니까 거의 한 9년이 넘는 그런 긴 기간인데, 그간 사법 처리된 분들 수효가 만만치 않죠?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그 국회 상임위인 안행위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해본 숫자는요, 저희들이 스스로 카운팅한 건 아니고요. 그 행안위를 통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검찰 측 그 통계 자료죠. 그런 걸 봤을 때만 해도 사법 건수가 617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자 수는 검찰 쪽의 그 자료입니다. 38명입니다. 네, 38명.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벌금이 없어갖고 노역 다녀오신 분도 사실은 교도소를 다녀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노역자 수까지 그렇죠. 저희들이 카운팅을 했을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5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고초가 우심하셨군요. 생명평화대행진 잘 무사히 마쳐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주 강정마을의 고권일 부회장이었습니다. 고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